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도 좀 더웠던 것 같은데 다들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8주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건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지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전혀 영향받지 않는 듯한 그런 얼굴이셔서 네. 어제 제가 그 책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책도 있고 이제 그 그리스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책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소화되는 걸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 내가 섭렵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책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한 부분일 뿐이고 이 가운데 있는 책은 특히 그 실습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을 세울 때 경계선을 세우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양한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책은. 그래서 뭐 가족관계 안에서 직장 뭐 이런 친구 관계, 나 자신과의 경계선 이런 걸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한 그 대화 자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계선을 세울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셨죠? 네, 넘기겠습니다. 네. 어제 그 강의를 여러 번 이제 들으시면서 강의도 듣고 또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도전도 받았는지 또는 어떤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닫게 됐는지 한 몇 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 같이 들으면서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면 제가 우리 교사하셨던 분들은 학생들이 대답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뭘 내가 어제 뭐 배웠지 하고 다시 리뷰해 보시는 거나요? 없으신가요? 새롭게 깨닫거나 뭐 이런 게 없으셨나요? 책임입니다. 책임? 예, 책임이 자가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성장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대신해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양말 뒤집어 놓은 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대로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무리 애들한테 말을 해도 이 양말을 남편은 잘해요. 남편은 그냥 잘 벗어줬는데 아이들은 뒤집어 놓은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줬어요. 빨아서 그대로 빨아서 그냥 줬는데 애들은 그냥 그걸 또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안 바꾸고 그냥 지금까지 양말을 그냥 주고 있거든요. 서로 어려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어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없으세요? 이름을 부르면 잘 대답해요. 아, 그렇군요. 성인인데 경계선을 세워줘야 되는데. 네, 아 그렇군요. 우리 그 박예연 자매님 혹시 뭐 깨달으신 게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 그럼 동생 문화부까지
관계 지도를 그리면서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얘기였던 것 같고, 내가 아무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신가요? 저는 그 관계 지도 그리면서 워가족이랑 관계 온도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제가 가깝다고 느꼈지만 제 점수는 조금 짜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거리가 조금 원가족이랑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과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안에 가까워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발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들 고개 숙이셔서.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지 못한 관계 유형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경계선을 세우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가장 흔하고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이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유형들을 별로 좀 찾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계 가운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관계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내가 조심하고 피해야 하거나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고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고 그 관계 지도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경계 유형들의 첫 번째를 보시면 수능형이에요. 이 수능형은 우리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형이고,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한테 더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신종적이고 아래 위 상하 뭐 이런 게 좀 우리 어른들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억압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란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런 의식 속에서는 이 수능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수능형이 다 수능형이다 이건 아니고, 수능형 안에서도 기질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속도도 다르고 또 반응하는 그 양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수능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워지시죠.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수능형의 특징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이고요. 이런 분들은 아니오라고 이해를 못하고 다 예로 받아들이고 또 궁중심리에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 내가 생각할 때 저건 분명히 틀렸는데 내가 아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면 스스로 본인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네, 예 이렇게 가죠. 옛날에 그 실험 중에서 분명히 그 실험을 한 7, 8명 같이 했는데 모든 다른 사람은 다 실험자와 함께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한 명만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반적으로 봐도 맞는 건데 그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험으로 한 거를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의 그 수치심 문화가 있잖아요. 그 체면 문화. 이것 때문에 수치심이 조금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도 있고, 혼자서 이거를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대들은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가장 흔한 경우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거절당할까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 타인의 감정을 그래서 상하지 않게 대신으로 않게 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타인의 분노에 바로 굴복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능형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수능형이 더 심하고 의존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지배형 뭐 이런 다른 형에 좀 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호구 역할을 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타인의 분노에 굴복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보호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보호받는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치 못하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이 정말 늘 넘나들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걸 너무 원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여러분 가족이 제2의 나라는 거를 아시죠? 아시죠? 아시리라. 네, 제2의 자아로 스스로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가족은 다 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살면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이 경계선이 필요하거든요. 자녀는 자녀, 나는 나, 아내는 아내. 이 독특한 존재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주고 그 독특함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고 나는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족도 잘 보호하지 못해요. 가족도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죠. 일단 결혼해서 바로 내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친밀감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너무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친밀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강의 들으시면서 권위주의적 가정 또 뭐 허용적 가정 이런 거 들어보셔 네. 죄송합니다. 이틀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다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 경계선에 대한 강의가 이론적인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 그래서 뽑아서 하고 거기다가 또 실습까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실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12주에 학교를 하다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듣잖아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실습도 많이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더 많이 듣는데 여기서는 많은 부분을 듣다 보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거든요. 어제 한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내가 찝는 거, 생각나는 거. 그것이 나의 프로세스의 주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습은 몸에 익혀서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몸에 익혀지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관계지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시간이 좀 긴 시간이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걸 줄이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몇 개를 쳤는데 한국의 그 가정의 대부분이 권위주의적 가정, 가부장적인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금 그런 양상들이 다르게 좀 허용적이고 좀 민주적인 그런 가정이 많이 생겨났지만 이런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에 의해서 이런 수능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혼내키고 또 안 된다 하고
그 경계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금기하고 이런 것들 그런 유형 이 유형이 가장 흔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제가 보기에는 수능형 같아 보이시는데 스스로가 아시겠죠.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하나를 보면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도 수능형만큼 보다는 정말 못하지만 그렇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회피형도 요즘 보면 참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고립되고 피하고 숨어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을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서 긍정적으로 비춰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서도 저게 긍정적으로 비춰주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부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회피형은 이런 유형인데요. 얘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두려움이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피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 경계와 벽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어제 경계와 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벽을 딱 쳐놓고 자기도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 요청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건 좀 해주지만 본인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이 회피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 경계선이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대한 그거를 세워가는 게 그것보다는 일단 벽을 쳐놓는 게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경계선, 내 뭐 필요 이런 거 욕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친밀감에 대한 요구가 없을까요? 있겠죠. 네, 맞아요. 있습니다. 정말 있는데 이게 이 상처와 많은 환경적인 그런 영향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질적인 성격들에 의해서 예민한 사람들 또는 힘든 사람들을 이 한 번 상처를 받으면 딱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립돼서 요즘에 그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고립된 사람들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네? 히키고모리. 네네. 히키고모리.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자기의 안전선에 딱 갇혀서 있는 걸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즘에 드라마 제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뭐 타인은 뭐라고 하더라? 타인은 위험해? 뭐 이런 단어들이 그런 드라마 제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이런 어떤 이 회피형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게 괜찮다. 또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분노, 두려움, 침묵, 수다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필요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나눠야 하는 그 대화나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자기가 취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침묵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다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자기의 욕구나 그 의견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고 싶으면 다른 이야기로 이 주제를 돌려서 수다를 막 떠는 거죠.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 들어오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수다를 막 떠는 거죠. 아예 회피해 버리든지. 그리고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이 회피형 같은 경우는 확 분노를 내든지 아니면 이제 수동적인 분노에도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수동적인 분노, 능동적인 분노 이렇게 있는데
수동적인 분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셔서 화 안 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말투는 비난조가 많아요. 비난조와 탓하는 말조, 이런 그래 그렇겠지 뭐 이런 뭐 이거는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투와 비난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수동적으로 분노를 내는 거, 화를 그냥 직접적으로 내면 확인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표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표는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수동적인 분노를 가진 사람들 중에 분노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게 안으로 자신을 공격하면 우울증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배형입니다. 이 수능형과 만약에 지배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밥이 되겠죠. 예, 이 지배형은 많지는,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배형. 거의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 되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들이 다 통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분노를 사용하든지 폭력을 사용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수능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가냐?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를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주 잘해줍니다. 처음엔 잘해주니까 같이 친해지면서 이제 내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해서 비난을 사용, 욕설, 이 모든 정서적인 폭력까지 다. 이 지배형 같은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그래서 타인이 아픈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인의 경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께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묘하고 좁게 조종해서 통제를 하죠.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싸움에 응합니다. 다 자기 걸로, 자기의 그 부분으로 만들어가요. 타인의 아니오를 글쎄요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다 친하고 싶지만 이런 사람들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원하는 바가 너무 정말 폭력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되었을 때마다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고립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것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구 지연, 그러니까 만족 지연, 욕구 만족 지연에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좀 경미하다, 이런 유형으로는 경미한 상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변화되려는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든가 나르시시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변화의 그거를 왜 필요한지를 모르죠. 그리고 내가 옳은데 내가 왜 변화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회복하기가.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직면을 마주쳐서 자기 스스로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그거를 갖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거를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공격적 유형입니다. 지배형과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 공격적 유형, 그러니까 지배형은 교묘하게 조종하고 통제해서 이거를 다 하지만 공격적 유형은 무조건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 없으면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자기에게 뜻대로 자기 유리하게 가져가죠. 이 사람들은 학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의 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건드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취약한 아이들, 아동학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귀에 절대 말을 듣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 고유한 그런 것조차 존중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신의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묘한 조정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종당하고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조종을 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견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이런 환경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책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 상대는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나쁘구나.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상대에게 그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시 이 사람도 말을 듣게 되겠죠. 상대의 말을 이렇게 조종을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거죠. 타인에 다르다는 것을 좋고 나쁜 것으로, 그러니까 흑백 논리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보다는 그냥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바꾸려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바꾸려고 교묘하게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안에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타인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불안을 해소합니다. 왜 그래?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것을 저 사람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교묘하게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능숙능란한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못난 사람이고 계속 쪼그라들죠. 위축되고. 그리고 비판에 민감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는 비판받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반응형입니다. 무반응형은 사랑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필요에 반응할 힘이 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굳이 관계에 쏟아야 돼?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닫아놓고,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자기의 관심사, 일, 능률, 이런 거에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있어서는 성공적이고 능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타인의 그 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필요에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해 그게? 그건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만 먼저 자기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이런 사람도 0점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2호선 상담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TCI라는 그게 이제 기질 성격 검사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검사를 이제 상담할 때 해보면 진짜 그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완전 정말 바닥 1점, 0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응이 없는 거죠.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고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 자체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왜 관계를 해야 돼? 거기서 뭘 얻으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이런 단절들을 가지고 있죠. 타인은 힘이 있으나 본인은 그런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자세는 있지만 나를 바꾸려 하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그걸 해야 돼? 라는 어떤 반항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 기능과 직업적 측면에서는 높은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앞에 쭉 이제 이야기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이 수능형과 만났을 때, 왜? 수능형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수능형과 만났을 때 어떨까? 한번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형과 수능형이 만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종종 있는데 수능형과 수능형은 서로가 이 요구하는 것만 있어요. 그렇다고 표현해서 요구를 하거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만 있어요. 요구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그 표현하지 않기, 근데 사람마다 사랑의 욕구도 다르고 사랑의 언어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욕구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 정도 차이도 다 달라요. 그래서 표현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이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능형을 섬기거든요. 타인의 공감력이 정말 높은 사람이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다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선물이거나 봉사인데 다른 걸 해주니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오는 게 없어요. 고맙다는 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표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다. 나는 내가 해주기 괜히 해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형과 수능형에는 이 표현하는 것들을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표현하는 게 맞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되기 때문에 경계선 세우는 것 자체가 본인이 경계선을 세운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그 경계선에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을 못 세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포기하는 사람인 거죠. 서로 그랬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만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또는 다른 관계에서 경계선 연습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상담자를 통해서 서로의 욕구나 이런 객관적인 어떤 심리 검사나 이런 부분 것들, 또 부부 같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금방,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감력이 높기 때문에 금방 흡수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서로가 이렇게 교환하고 조종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부부가 왔는데 그 부부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 형제 같은 경우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 안에 뒤에 이렇게 탱크를 보여주시는데, 사랑이라는 탱크를 보여주시는데 그 탱크가 너무 가득 차서 넘실넘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보면서 혹시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아내에게 다 준다라고 하면
형제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형제님이 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한테 그럼 자매님은 자매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형제님한테 다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 사랑을 다 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매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는 말이 무시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사랑이 너무 많지만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 사람한테 서로 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없어질 것 같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무시당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사람 다 수능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주었을 때 그 안에서 이미 겪었던 거죠.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고 이걸 조절하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랑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는 것이 상처받아서 이미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비난하기만 하고 서운해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형제님이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이 자매님이 사랑을 주는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훈련하고 시작을 하니까 너무 큰 사랑들을 이렇게 회복을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그걸 알고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회복이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내가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당신도 같이 우리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순응형하고 공격적인 지배형입니다. 공격형과 지배형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든가 뭐 나르시시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정말 효과가 아주 진짜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변화의 그런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섞여있는 수능형은 늘 밥이 되는 거예요. 호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형은 100% 의존적이면서 또 100% 공감형이기 때문에 다 퍼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근데 공격형은 공감력 제로 그리고 의존성도 그렇게 의존성이 있어요. 어떤 의존성일까요? 반대로 자기가 이거를 받아야 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공감력은 제로. 이 사람이 아무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힘들어해? 왜 어려워해?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왕다운 자기의 스스로의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죠. 네.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이 성인의 악함과 어린아이의 순진성, 어린아이의 순진성이 아니라 뭐죠? 세상 물정 모르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애기들은 타인을 잘 배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와 성인의 악함을 합쳐놓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도 상대가 안 보이겠죠. 상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상인 거죠. 그래서 순응형은 늘 지배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분노를 하고 공격형은 상대가 말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순종적이고 내 말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평등한 관계가 아닌 자녀들, 취약한
자녀들한테는 또 그게 좀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의 사람들이 아닌 이런 공격적인 지배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약간 경미한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평등한 관계 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나타나다가도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강약, 약강 이렇게 약한 사람들한테 강하게 나타나고 강한 사람들한테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능형은 분명한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그 공격적 지배, 아까 얘기한 그 자기학습 공격장애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존적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쉽게 자기 자아가 건강한 사람. 그래서 자아가 약간 위축되거나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바로 봐도 됩니다. 기회를 정말 포착을 잘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떠나가죠. 잘해줬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떠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수능형은 희생물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학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수능형과 교묘한 지배형입니다. 수능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묘한 지배형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를 필요로 해 라는 사람들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묘한 속임수 같은 거를 쓰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니까 뭐 이렇게 약간 상황을 비슷하게 몰아가거나 1% 뭐라고 하죠? 99%의 진실과 1%의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 결과가 정말 정반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실인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용당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일을 막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당하고 있고 이 사람은 뒤로 빠져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교묘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교묘함 속에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저의 그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간사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이제 뭐 건의사항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각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간사님 너무 잘 웃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웃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여서 리더는 좀 진중하고 무게를 좀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사님은 너무 잘 웃어서 가벼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저의 단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잘 웃는 건 사실 저의 장점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너는 웃는 모습이 기가 비친 뒤에 햇살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게 저한테는 늘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해줘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아이가 좀 잘 웃거든요. 둘째는 약간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라 잘 안 웃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장점이라서 저는 웃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그냥 조절하면서 웃는 거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 뒤로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계속 가면서 간사님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거 잘못했어요라고 이거 못하네 이거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옛날 같았으면 자기는 잘하나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딱 한 말이 뭐였냐면 맞아요 제가 그거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못하네요. 그게 안 되네요. 정말 그걸 못해요. 간사님 그거 잘하시죠? 간사님 그걸 좀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질게요? 공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노력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못하는 한계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되면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 자신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난 이런 거 못해. 난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자신한테도 내가 지금은 네가 이렇게 할 때야. 그리고 너는 이거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게 너의 그 부분이잖아.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의 이런 상황이고 나는 여기까지가 잘할 수 있는 게 내 한계야. 맞아. 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면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너 이런 것도 못하냐. 넌 저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스스로가 공격해서 내가 위축되거나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하고 내 한계를 설정하고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해결하는 상황을 이끌어가서 자기는 쑥 빠지는 거, 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다른 사람이 지도록 하는 게 교묘한 지배형이 있고 수능형은 그냥 순진하니까 도와줘야 하니까 다 자기가 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능형 대 둔감형입니다. 수능형은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한데 둔감형은 그게 왜 필요해?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둔감형은 그 필요성을 모르니까 늘 좌절하고 늘 받기 위해서 자기 걸 다 주는데 둔감형은 그 주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뭘 줬냐, 뭐 해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형은 열심히 섬기지만 자기가 희생을 하지만 그걸 못 받고 이 무감각한 남편을 보면서 아주 정말 단단한 벽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둔감형은 관계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능형은 정말 자기 다 내주면서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둔감형이 무가형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사님 몇 시까지죠? 점심시간이? 10시 반, 10시 40분. 10시 40분이요? 네, 좀뭐 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경계선을 세워가야 하죠. 실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계선을 어떻게 세워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업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을 만들려면 제가 앞쪽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내 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황룡이 너는 여기까지 이런 선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 욕구, 감정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야 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 연약함이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알고 인정을 하는 거죠. 상처가 뭔지를 잘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반응을 핫 버튼이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핫 버튼을 어떤 게 눌러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예요. 지나쳐서 더 가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지나쳐 다 가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죠. 우선 이 신호를 잘 캐치를 경계선을 세워갈 때에는 이 신호를 잘 캐치를 하셔야지 됩니다. 신호를 캐치를 하셔서 그 때가 되면 아 내가 표현해야 돼. 내 한계가 어디지? 먼저 생각하죠. 스탑을 외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스탑. 이거 외치세요.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스스로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스탑. 앞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힘들어 어렵다. 그럼 속으로 스탑.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경계선을 세우려면 아 내가 여기까지가 힘들어하고 여기까지 내 감정은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오고 있지? 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요. 인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신호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주제를 계속 나누는데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화들을 계속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일을 맡기려고 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렵고 하기 싫은데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두려움 느끼죠. 불안함을 느껴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의 이 두려움을 올라올 때 스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더라? 나를 알아야지. 뭐 해야 되지? 왜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힘들어하지?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게 불편하고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고 제 능력이 정말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상대가 알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피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을 계속 그냥 피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 않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죠. 저 사람은 나의 경계선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피하는구나. 그럼 그냥 피하기보다 일단 내가 스탑. 왜 피하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시는 훈련이에요. 훈련. 스탑. 왜? 표현. 이렇게.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그거 처음부터 하긴 어렵지만 이 신호를 잘 캐치를 하시면 돼요.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원치 않는 의견이나 설명을 자주 들어요. 나는 저거 아는데 계속 나한테 자꾸 얘기해요. 아니면 나하고는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나한테 그걸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내가 그동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동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 들어와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필요 없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탑. 내 스스로. 그래서 내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일방적이라고 느낄 때 이럴 때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무조건 들어와서 나를 모든 걸 짓밟는 거는 아니지만 내 거에 대해서 자기 소유처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니까 그러면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와 스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이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반응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친구였거든요. 스탑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그게 이제 한참 전인데도 저한테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감은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공감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방향을 같이 모색해가는 게 공감이거든요. 제가 한 것은 동감이에요. 동감. 여러분 공감, 동감, 동정 여러분 그 차이점 다
아니에요. 안 멋져 보이나요? 네 번씩 세 번씩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공감은 물에 빠진 사람한테 거기에 서서 그 튜브를 던져주는 사람이고 그 튜브를 잡으면 건져주는 사람, 이렇게 끌어서 건져주는 사람이고 동정은 튜브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보면서 아 저 어떻게 해, 아이고 힘들겠다,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러는 사람이고 동감은 그 사람 수영도 못하면서 자기가 거기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빠져서 죽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공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동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할 수 있는데 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자기의 감정만 얘기한 건데 나는 막 그걸 막 해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자기 스스로 스탑하고 나한테 왜 그러지? 왜 스탑했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이거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주도를 하는구나. 이거를 느꼈구나. 내가 그게 싫구나. 불편하구나. 그래 맞아. 그거 불편하지. 정상이야. 여러분 정상이거든요. 내가 속 좁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나한테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정상인 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죠. 선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동의해 가고 있어. 내가 나 너무 힘든데 그냥 저건 아닌 것 같은데도 순조롭게 이렇게 해야 진행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면 나한테 번아웃이 되고 그 공동체가 싫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감정이 당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막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 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다가 그게 뭐가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나는 네 얘기 들으면서 내가 뭐 더 이거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감정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스탑. 근데 불편해져야 스탑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그냥 맞아 그래 그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스탑을 하게 되고 경계선을 세운다. 그럼 더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경계선을 세우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의존적인 사람. 너무 상대 안에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경계선 세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의존할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의존하던 게 없어지면 이렇게 지렛대가 되어 있다가 이게 빠지면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이 사람이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불편하거나 필요함을 느끼지 않으면 경계선을 세우는 게 어렵죠. 이런 상황들을 다 그냥 이게 불편함보다도 경계선을 세워가는 이 자체가 더 힘든 것을 더 힘들면 아주 천천히 가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서 다시 경계선 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세우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함께 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진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이 상황들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타인의 갈등에 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아닌데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타인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 또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방법을 고려한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경계선에
세워야 할 신호가 뜬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넘어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경미하게 느껴지는 정도, 이 정도는 되게 지나치도 되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이게 터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신호가 잡혔을 때 표현하기 시작하고 연습을 하는 것,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 하기 시작하면 이제 경계선을 점차 성장시켜 가는 거죠. 또 나 자신과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계선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나한테 마이너스고 나를 힘들게 해. 라는 그런 나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다 없으신가요? 다 없으신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스스로에게 경계선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 이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막 계속 저희 남편이 좀 아팠거든요.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두 군데서 암이 발견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수술하는 다 초기에 발견돼 너무 감사해요. 진짜 초기에 우연한 기회로 다 발견이 돼가지고 진짜 감사한데 그 시기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병간호를 했던 거죠.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갑자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완전 그거에만 몰입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생활이 완전히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생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TV를 봤어요. TV를 보다가 또 핸드폰을 하다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게임도 하다가 핸드폰에 깔리니 이렇게 헥사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도 하다가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 시간을 그렇게 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 그때부터 경계선을 세운 거죠. 몇 시까지 자고 몇 시부터 일어나서 뭐 하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지키지만 그 외의 시간이 너무 이제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딱 잡아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는 논문을 하나씩만 보자, 책을 보자 이거를 해놨어요. 그 TV나 이걸 다 끊진 않았어요. 어쨌든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걷는 거를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이 막 이렇게 들고 잘했어 막 이런 그런 자존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도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거를 잘 못하면서 타인에게만 막 경계선을 세우는 것도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근데 내 거를 계속 경계선 세우기 시작하고 또 감정에 대한 경계선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를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타인의 경계선이 더 잘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경계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경계선은 잘 지키고 내 거는 잘 세웠는데 타인이 나를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막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저 사람이 경계선을 세우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거는 괜찮고 저 사람이 세운 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이 경계선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경계선을 세워갈 때는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경계선이 저거야?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계선을 세우는 것처럼 저 사람도 경계선을 세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경계선 세울 때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세우면 나도 나의 경계선은 타당한데 저 사람들의 경계선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저 사람들 나의 경계선은 내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만 타인의
타인의 경계선은 비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나는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타인은 이기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지만 타인의 것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게 처음 내 경계선을 세우면서 타인의 경계선이 느껴질 때 느끼는 거예요. 아직 경계선을 세우기 전에 나의 그 불편함이 이제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을 받아들이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계선을 내가 내 경계선을 세우면 세울수록 타인의 경계선도 받아들여져야 돼요. 타인의 경계선이 어떠한지 세워가는 그 경계선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요. 건강한 경계선을 지켜나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이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워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경계선이 저 사람은 이게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한계고 이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이구나, 경계선이구나 라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존중해주게 되는 거죠.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타인의 경계선에 상처받거나 화를 내지 않고 공감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워가게 되죠. 그리고 그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표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걸 조율해가는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거든요. 그런 건강한 관계에서 더 친해져요, 사실은. 더 친해지고 더 돈독해지고. 제가 아는 친구, 저에게는 친구가 2명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데 정말 나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충고도 받아들이고 충고도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는 2명, 3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받을까봐 어려운 마음, 처음에 관계가 될 때 그런 게 했었는데 그냥 천천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게 여기까지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것 같더라. 너의 이런 말들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같이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이 관계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더 좋아지고 더 협력적으로 되고 주고받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을 때 같이 했던 친구고 저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친구. 그 친구도 모든 힘든 걸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관계가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멀다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계선의 3단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분명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설명이 없는 그 가게나 설명이 없는 기계나 그런 걸 요즘에 친절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불친절해, 이건 친절하지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거 쓰는구나. 그런 것처럼 친절하게 내 상황, 내 한계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한테. 그래서 그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존중할 수 있게. 우리는 이제 경계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갑자기 경계선을 배웠다가 교회나 어디 공동체 가서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아주 당당하고 내가 경계선 세우는 게 굉장히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느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내가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화가 나고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면 상대도 조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나의 경계선을 인정할 시간을 주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유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경계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경계선 유지하는 시간이 비난받고 다른 사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지키려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경계선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 발 한 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탑. 왜 스탑을 외쳤지? 나 불편함이 느껴졌어. 왜 불편해? 스스로의 생각을 일단 스탑이라는 이거를 외치는 것은 나에게 멈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뭘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스탑은 먼저 내가 그냥 뭐 불편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는 그거를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탑은 뭘 해서가 아니라 스탑이라는 자체만으로 멈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그 동물 붙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동물 경계선 지도를 보시면서 뭘 하냐면 나는 무슨 형인지, 경계선의 유형이 뭔지, 내 경계선의 유형은 뭔지, 내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가지고 사람들의 유형은 뭔지를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먼 사람들, 어쨌든 그 관계하는 사람들과 나와의 경계 유형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해주세요. 한 6분, 26분까지 하시고 그 앞뒤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4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까 얘기했던 6번째 무반응형, 무관심이 둔감형이랑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제가 중에 유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으로 보시면 그 유형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두 개 다 써놓으시고 어느 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떨 때 나타나는지를 적어놓으시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혹시 이게 나의 기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형태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매번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수면상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없다거나 할 때는 그게 원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제가 아까 지배형, 공격형 이런 사람들도 경미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평등한 관계나 이런 데서는 괜찮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공격적으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능형일 수도 있어요. 수능형이 갖고 이게 뭐 수능형이라 해서 다 수능적인 부분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질적인 부분에 영향도 있고 애착 유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그 일반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형이 어떤 형인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 나보다는 조금 취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어떻게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거기 같이 적어놓으시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씁니다. 네네. 그래도 제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 제가 아무 생각해도 얘는 너무 건강해. 네. 그렇게 쓰면 되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유형 중에 하나는 속해 있어요. 아주 뭐 적지만
성장의 과정이에요. 저제가들이 다 건강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들 나에게 보기에 그렇다면 그렇게 쓰지. 저희가 아는 건강 기억이 건강성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람이 네, 맞아요. 나에게 내가 어떤 느끼는- 영으로 느낀다는 네, 거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느끼는 거죠. 네. 네. 건강하다는 거는 어떤 경계선을 잘 세우는 사람이겠죠. 자기 표현도 잘 하고 경계선도 잘 세우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도 잘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이나 그 경계선을 존중해 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쓰셔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또 나는 무슨 형인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상대하고는 네. 또 내가 또 다른 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데 음. 그 이제 어떤 수능형에 내가 만약에 100점 중에 내가 50%를 넘는 형이 그렇게 나타난다. 나 스스로 내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50점이다, 조금 더 밑에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또 상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네, 다 작성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직요? 어려우신가요?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가족, 원가족 간의 원가족 안에서 아니면 뭐 현재 가족 안에 저와 남편은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수능형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지배형 같은 경우 그렇다고 막 그게 이제 높은 지배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통제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다 통해야 되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순종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형인 거죠. 그리고 그런 형이고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공격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게 좀 강하시고 성품 자체가 굉장히 강직하신 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많이 따르시는 그런 경우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어렸을 때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형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뭐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런 유형을 이렇게 관계의 유형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그 경계선이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처받으면 줄어들고 또 내가 성장하면 넓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느끼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격형이고 뭐 수능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약간의 특징이 내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공격형, 약간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의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유형 가운데서 다 공격형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수능형이라서 다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묘한 지배형을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건 싫어하지만 그냥 너무 순진하니까 이게 그 낙천적이고 순진한 그거를 이제 낙천성이라고 해서 어떤 MMPI 같은 검사를 하면 순박성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잘 속고 사람들한테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느끼기에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 공격형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다 이렇게 수능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같은 공격형이라든가 건강한 그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저 멀리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은 좀 이제 특별하게 특징이 이렇게 딱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되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공격형, 지배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기는 했죠. 그래서 설명할 때는 그냥 이런 부분이 좀 느껴져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작성하실 때 제가 아무 말 먼저 안 드린 거는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같이 표현할 때, 이야기 나눌 때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돌아보시고 이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룹으로.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분씩 이렇게 나누시네.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한 시간. 요거 나누면 끝인데요. 이거 쉬고 나누- 할까요? 6분. 네? 6분 동안 나누라는. 네, 그래서 앞뒤로 하지 말고 두 분만 나누시면 좋아요. 두 분씩. 네, 두 명씩 나누면 금방 하니까 예. 그러고 나서 저기 교육을 하시면 돼요. 둘이 할까? 여기 짝이 없어. 몇 점씩? 여기 짝이. 본인은 몇몇 사람들이 익숙지는 않더라고. 되게
관계는 그거